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산으로 들어가는가? 왜 바람이 살을 베고 발밑이 곧 죽음이 되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가? 왜 정상에 섰음에도 다시 아산이라는 더 위험한 길을 감수하는가? 오늘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등반을 이어가고 있는 이름, 우에무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산악인 혹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이름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한한 적이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절을 인류 최초로 모두 완등했고 지구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홀로 산소 없이 오른 전설로 남았죠. 하지만 그 거대한 이름의 그림자 너머 이에 못지않은 한 명의 동양인이 있었습니다. 키 163cm, 왜소한 체구, 그러나 발걸음만큼은 세상의 끝을 향해 있던 사람, 산악인이자 탐험가,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말하던 영웅, 우에무라 나오미. 80년대 초 매일같이 8층의 산악부실을 오르내리며 숨을 고르던 시절, 제 가슴 속에는 지도보다 더 선명한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구인들이 점령했던 거친 모험의 세계에서 오직 동양인의 기계와 단단한 투혼으로 정상을 마주했던 사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열망을 불태우고 끝내 한 줄기 불빛이 되어 만년설 속으로 사라진 나의 영원한 우상. 제 청춘을 기꺼이 산에 걸게 만들었던 한 사내였죠. 우에무라 나오미의 삶과 마지막을 들여다보면 산악인은 기록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멈추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라는 조건 속에서 변명도 구조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선택의 책임만을 안고 한 발씩 내딛는 사람들 말입니다. 산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산악인은 돌아올 수 있음을 전제로 떠납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모험의 절대 조건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가장 혹독한 계절과 가장 높은 벽을 향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산악인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전과 무모함의 경계, 용기와 집착의 얇은 선 위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산악부 부실 한켠에서 읽은 그의 책, 안나여 적의 코츠뷰의 불빛이다. 이 이야기는 한 산악인의 실종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끝내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지, 왜 그들이 마지막까지 산을 놓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우에무라 나오미 역시 그러한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발을 들인 대학 산악부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방향을 발견했고 29이라는 나이에 세계 최초로 5대륙 최고봉을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젊음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전설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책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년의 우에무라 나오미가 썰맥의 안나와 함께 1년 5개월 동안 북극의 12,000km를 완주하는 여정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눈과 바람, 고독과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그 길은 단순한 탐험기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처럼 다가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그리고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꿈만 키우고 정작 현실의 땅은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에무라 나오미는 잃어버린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상기시키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여정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가보자라는 결단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를 조용히 증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무라 나오미는 12,000km의 끝에서 마지막 불빛을 발견하는 순간 다시 다음 길을 꿈꿉니다. 멈춤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상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깊은 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다음 불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안나여 적의 코츠뷰의 불빛이라는 도전 앞에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 끌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불빛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에무라 나오미는 일본인 최초로 1970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고 세계 최초로 5대륙 정상을 등정한 산악인입니다. 그는 1966년 7월부터 약 4년간 몽블랑과 킬리만자로, 아콩카과, 에베레스트, 데날리를 차례로 등정했습니다.
데날리 등정은 에베레스트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만의 쾌거이자 최초 단독 등정이었죠. 당시 그는 만 29세였습니다. 우에무라 나오미는 단독 등반을 선호하며 장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진 탐험가입니다. 데날리 등정 당시 평균 14일이 걸리는 일정을 8일 만에 마쳤고 5kg의 가벼운 배낭만 메고 등반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혹한과 폭설이 잦은 효고현 북부 타지마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추위와 고독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메이지 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하며 대학 산악부에서 등반을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110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일을 하며 모험을 이어갔습니다. 아마존강 6,000km 뗏목 여행과 일본 열도 3,000km 도보 종단을 거쳐 1974년부터 1976년까지 18개월 동안 북극권 12,000km를 개썰매로 단독 횡단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재현이 어려운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혹한과 굶주림뿐 아니라 설원의 고독과 마주했고 썰매개들과 교감하며 끝까지 길을 완주했습니다. 이 경험은 안나여 적의 코츠뷰의 불빛이다라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4년 2월 우에무라 나오미는 다시 겨울의 데날리를 향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록을 세운 뒤였지만 그는 가장 혹독한 계절에 가장 거대한 산을 다시 혼자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은 도전이라기보다 그의 삶 전체가 향하고 있던 방향처럼 보입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경험 많은 등반가조차 오판하기 쉬운 세계입니다. 1967년 그레그 블럼버그가 조직한 원정대가 데날리 겨울 등반에 처음 성공하기 전까지 이 땅의 대형 봉우리를 겨울에 오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첫 성공조차 대원의 죽음과 폭풍 속 생환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경험은 아트 데이비슨의 영하 148도에 기록되었고 알래스카의 겨울이 어떤 곳인지를 부대에 경고처럼 남겼습니다. 그리고 빙하는 늘 함정입니다. 눈으로 덮인 크레바스는 발밑에서 갑자기 입을 벌리고 몇 미터의 이동조차 생사를 가르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에서의 단독 등반은 거의 무모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에무라는 늘 그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허리에 묶은 대나무 막대들은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스스로 걸쳐 빠져나오기 쉽게 하기 위한 자가 구조 장치였습니다. 짐은 약 18kg에 불과했고 썰매 하나에 모든 것을 실었습니다. 텐트 대신 눈 동굴에서 잠을 자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찬 음식을 먹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돌아올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2월 초 그는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정상에 섰습니다. 훗날 등반가들이 정상에서 발견한 일본 국기는 그가 분명 그 자리에 도달했음을 증언합니다. 다음 날인 2월 13일 43번째 생일을 막 넘긴 그는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사진작가들과 무선으로 교신하며 약 5,486m 지점까지 하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안에 베이스 캠프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시속을 가늠하기 힘든 강풍이 불었고 기온은 영하 45도를 밑돌았습니다. 비행기들이 산 위를 돌았지만 그날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약 5,059m 지점에서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곧 악천후가 수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연료는 거의 바닥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역설적으로 구조를 늦췄습니다. 혹시나 그의 자존심을 해칠까? 혹은 스스로 내려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구조 결정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한 부시 파일럿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미 구조대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20일 날씨가 잠시 열렸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059m 지점의 캠프 흔적도 사라졌고 주변에 남아있던 다른 등반가들의 장비만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투입된 2명의 숙련된 등반가들은 4,267m 지점에서 그가 머물렀던 눈동굴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짐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두고 정상 공격에 나섰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악의 크레바스 지대를 통과한 뒤 대나무로 만든 자가 구조용 막대마저 2895m 지점에 내려놓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헤드월 하강 중 추락해 눈에 묻혔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혹은 헤드월 기저부에 깊은 크레바스 중 하나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등반가들 역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5242m 부근에서 그의 장비 대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267m 동굴에 남겨진 일기는 일본어와 영어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크레바스 추락, 영하 40도의 추위, 얼어붙은 고기, 불완전한 은신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절망 대신 노래를 적어두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부르던 노래들, 그리고 비교적 담담한 문장들 말입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낭에서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맥킨리 산을 오를 것이다. 그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모험에서 죽어서는 안 되며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라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정상 이후의 하산에서 멈추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용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오는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84년 3월 8일 수색 중단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아내 고우코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늘 모험은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 말하던 사람이니 좀 엉성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다고. 왜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여행에 반대했지만 그는 늘 나에겐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노구치케는 그의 마지막 문장 속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표현을 두고 그것은 초보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행하라는 강박에 가까운 의미였을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을 압축한 문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에무라 나오미는 산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기록과 말, 그리고 서론에 남겨진 문장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도전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돌아옴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어딘가를 오르고 또 내려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여전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